뼈와 척추에 관한 10,000가지 처방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만책의 진행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할 때 챙겨야 합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 뼈 건강의 모든 것, 본청만척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건강엔 골량, 쉽게 말해서 뼈 안에 칼슘이 중요한데요. 35세 이후부터는 골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할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위험한 질병, 골다공증, 그 가운데 골다공증에 대한 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구성은 골다공증에 대한 개략적인 약의 처방, 그리고 보통 휴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휴직이 얼만큼 약을 좀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골다공증의 그런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약 처방은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알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래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이거든요. 예전에 이 비타민 D하고 결합된 골다공증 약, 그리고 계량된 골다공증 약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그런 약인데, 어쨌든 골다공증 약은 이전까지도 많이 시행되고 현재도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약제의 특성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름 좀 어려운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뼈 자체가 소실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골흡수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척추 및 대퇴골의 골밀도를 거의 5에서 10% 정도 상당히 높게 올리고 있고, 척추 및 비척추 골절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치료약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골다공증 약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주사제제, 그러니까 약을 굳이 섭취하지 않고도 주사로 인해서 시행할 수 있고, 이런 그 성분명은 알 필요가 없으신데 어쨌건 골다공증 약 자체에서 현재는 주사로 많이 넘어왔다. 이 주사를 시행한 이유 자체는 이제 노인 환자분들 식도라든지 위장 장애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고령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대한 수능도 잘 이제 복용하지 못하는 걸 막고자 주사로 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자체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턱뼈 괴사, 이게 임플란트 이후에 턱 관절에 그 뼈가 녹는 거, 그리고 정형외과적으로는 비정형 대퇴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치과 및 정형외과에서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형 골절입니다. 골반 대퇴골 간부가 부러진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뼈가 그 골절된 거고, 이게 뼈 스캔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 스캔에서 골절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대퇴골절, 이게 챗 GTP로 제가 만든 그림인데, 비정형 골절, 골반 골절이 생길 수 있고, 턱관절 괴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장기간 복용하거나 복용 이후에 이런 합병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좀 겁내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턱관절,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치주질환 로 치료받을 때 이 턱관절 괴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경구용과 주사용 자체, 그리고 휴지기가 중요한데,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아까 말씀드린 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골다공증 약이고요. 이 경구라든지 주사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데, 계열수가 예전에는 매일 먹는 약도 있었고, 일주일이 많이 사용해도 한 달, 그리고 3개월에서 1년짜리 주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성분명 중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1일에 5mg, 그러니까 매일 섭취하는 약도 있고, 주에 1회, 대부분 이제 남성 골다공증 환자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어서, 일단 예전에는 폐경기 이후 여성 위주로만 사용했던 그런 골다공증 약 자체가 현재는 그 적응증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요 대표적인 포사맥스, 그리고 비슷한 계통의 약이지만 이것도 이제 주 1회 혹은 월 1회까지 약을 드실 수 있고, 먹는 약으로 해서 골다공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역시 남성 골다공증 환자에도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악토넬 브랜드죠. 이런 골다공증, 포사맥스 악토넬을 예전에 진짜 이제 골다공증 시장에서 많이 선두권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감소된 경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뒤에 갈수록 이제 3개월 이렇게 정맥 주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골다공증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대부분 처음에는 매일 먹는 약에서 일주일, 그리고 한 달에서 3개월까지 복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먹는 약에 조금 부담스러운 아까 제가 위식도장애 있는 분들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여기 보시면 이제 이반드로네이트라고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요. 폐경 후의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에도 사용되고 나머지 그 다른 계통 주사도 보시면은 악성 종양으로 인한 고칼슘 혈증 그리고 파제트병 치료 효과도 있는 파미드로네이트인데 이런 것도 골다공증 치료로 같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혈액종의 내과에서 같이 사용되는 약이고요. 나머지 요게 나온 지 좀 됐는데 1년에 한 번 놓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하고 바로 주사를 맞아서 상당히 좋긴 한데 이게 단점이 주사 맞으면 그 감기 증상 같이 예를 들어 열이 난다든지 독감 증상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예방적으로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걸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커버가 된다면은 요 주사 자체가 좀 많이 좋고 특히나 고위험 골다공증 환자에서 일단은 제1 추천되고 있는 그런 주사입니다. 그래서 1차 공고하고 있는 상태고 이 졸레드로네이트 다양한 그 회사에 나오는데 뭐 졸레드론산으로 불리고 있는 이 주사는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대신 이제 그 감기 증상 같은 그 경향이 2, 3일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 보시고 이제 선택. 그럼 과연 이제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냐? 먹는 게 좋을까? 주사가 좋을까?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최근에는 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사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건 위장장애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이 3개월 드시더라도 3개월짜리 아니면은 1년에 맞는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사제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과 주사, 뭐 주사가 대신 이제 부작용 자체가 뭐 감기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주사 후에 압통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는 선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합병증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이게 제대로 섭취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식전에 30분 정도 전에 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 식도염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눕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일단은 제대로 위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뭐 20, 30대 아니면 뭐 60대 정도 그 중장년층이면 이제 가능한데 80, 90대 어르신들이 이거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구강 인두 궤양 그러니까 그 입 자체에 뭐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씹거나 빨아서는 안 되고 약물 이제 저희는 커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그리고 뭐 보리차 커피, 칼슘제 이런 것들도 방해하기 때문에 1시간 이후에 섭취해야 된다.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저는 요새 이런 걸 다 지키고 설명하기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주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식도라든지 위염이 생길 수 있고 구강인두, 궤양이 생길 수 있죠.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개선한 게 장용정, 코팅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서방정이라든지 장용정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갑옷 같은 걸 입히는 거죠. 그래서 쭉 지나가서 위에 통과해서 장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이런 거는 천천히 약 효과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건데 골다공증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되면서 개선은 되고 있으나 아까 구강인두 궤양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그런 기존 선조치들이 너무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적응성이 좀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사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3개월에 한번 뭐 정맥 내로 주사하고요. 뭐 식염수 희석한 후 이제 1에서 4시간 동안 투여하고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맞는 건데 한 15분 정도 맞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이제 타이레놀을 좀 드셔야 되는데 요런 주사제로 많이 가고 있는 상태죠. 주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도 하지만 이제 복용의 간편성 그 병원에 이제 내원하지 않고도 외래에서도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간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경구용 비스포스네이트 간편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킴장애, 오심, 식도염, 위궤양 바로 누운 것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위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그런 자세에 대한 그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앉아서 드시고 돌아다니셔야 되고 위장장애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급성 반응 같은 경우는 근육통, 독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약보다는 주사에 많이 생기는데 먹는 약으로도 이런 두통과 근육 생길 수 있고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항히스타민제,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그런 약도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감기 반응처럼 보이긴 합니다. 주사용 같은 경우는
독감 유사 증상, 아까 두통, 근육, 발열까지 생기고 뭐 저칼슘 혈증, 신기능장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칼슘 그 수치가 낮게 되면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 주사제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칼슘 혈증을 보일 때 이런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피검사 통해서 신기능장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고 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치과라든지 정형외과에서 되게 무서워하는 게 이 턱뼈라든지 고관절의 괴사인데 아까 부작용 말고 장기경 복용에서 생기는 건데 턱뼈 괴사, 특히나 요새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다고 괴사가 되진 않지만 이 골 흡수 억제제니까 턱뼈 자체가 녹아지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는 보면 10만 명에 1명이면은 아주 드문 케이스로 발생하긴 하나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치과에서는 상당히 이제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4년 이하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괜찮은데 4년 이상 사용했거나 그리고 구강 상태가 좋지 않고 치과 발치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예정돼 있는 환자분들은 여기서는 2-3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치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계속 복용하셨다면은 4에서 6개월 정도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턱뼈 괴사를 예방할 수 있고요. 이 턱관절에 뼈가 녹는 거죠. 치과, 그러니까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 자체가 녹아지는 병을 이제 예방하고자 조치가 필요한 거고, 정형외과에서는 적은 확률이지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6년 정도 쓰게 된다면은 상의해가지고 골반 통증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 이런 고관절 골절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신독성, 신장 기능과 식도암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런 콩팥 기능이라든지 위식도 같은 경우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 자체가 모두 주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주기적인 주사에 있으면 피검사 통해서 그리고 검사상 이상 소견이면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물 휴지기, 그러니까 경구용 먹는 걸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5년간 투여했거나 아니면은 주사로 졸레노사를 3년간 투여했으면 일단 고위험군, 뼈가 되게 부러지기 위험한 환자들, 골다공증 수치가 많이 낮거나 고관절의 척추골절에 그런 병증이 있거나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약을 투여해야 되고요. 이거 끊는 것보다는 골절에 대한 예방이 먼저고, 이 고위험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약을 휴지기, 보통 1년 정도 쉬고 나서 이제 연간 골밀도를 평가한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하거나 골밀도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재투여해야 되고, 만약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시 투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 일단 골절 예방 효과도 상당히 좋고 골밀도도 상당히 올립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도 상당히 좋은데 단 너무 오래 사용했을 경우는 이제 악관절, 턱뼈 괴사라든지 고관절 괴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치의가 상의해가지고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휴약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의 제일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휴지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논문 하나 차용했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 80%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3에서 5년간 사용하게 되면 턱뼈 괴사, 비전형 골절 생기죠. 이거에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휴지기, 좀 약을 좀 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휴지기라는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뼈가 너무 흡수돼가지고 턱뼈라든지 고관절이 약해지는 건데 이게 아예 끊어버리게 되면 골다공증 자체도 많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개인에 맞게 좀 처치해야 되는데 정리한 겁니다. 아까 보였던 표와 똑같은 건데요. 고위험군과 비고위험군 나눠서 이런 투여된 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약제를 이제 고위험군, 보통 골다공증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3.0 이하로 떨어지면 고위험군이 하고 골절 자체가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골절이 있는 경우는 약을 좀 쉬어야겠죠. 그래서 초고위험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지침 22년도에 나온 건데 최근 1년 사이에 골절이 또 있는 환자, 그리고 치료 중에도 골절이 생기는 환자, 그리고 다발성의 골절이 생기거나 마이너스 3.0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 사망률이 17%나 되니까 집중 관리해야 되고, 보통 이런 경우는 골 형성제 감소제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초고위험군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휴지기를 가지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휴지기를 체크할 때는 이제 골밀도 검사라든지 마이너스 2.5 미만이 되는지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골밀도 검사 기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고, T스코어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치로 보는데, 이게 T스코어 마이너스 1.6이면 골다공증이 현재 없는 상태고, 고관절에서는 이제 여기도 마이너스 0.8이니까 이분은 골 감소증도 있는 케이스 되겠네요. 결론 보시면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뼈 자체가 약해지고 골반 턱관절 괴사가 생기니까 휴지기, 쉬는 그 시기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많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휴지기에 대한 고민보다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하셨으면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판단,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이어나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 이거는 이제 주치의가 이제 시행해 주는 거겠죠. 이전의 기록들을 다 보고 이제 최근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6년, 19년도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본 논문이고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골 흡수 억제제, 그리고 나머지 골 형성제까지 있는데, 이런 골다공증 주사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이 도표를 보면은 일단 젊은 환자입니다. 젊은 폐경 여성 환자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호르몬제죠, 성호르몬제 쓰거나 변형제를 쓰게 되면은 장기간 쓸 수 있고, 대신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생길 수 있어서 좀 조심해 써야 되고, 요거는 안전하긴 하나 효과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요 두 가지 쓰는 것보다는 다른 계통을 쓰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이걸 이제 3년에서 5년 쓰게 되면 이제 휴지기, 드러그 헐리데이가 뭐냐면 휴지기를 갖는 거죠. 그리고 3년, 5년 썼는데 만약에 골다공증이 골절 생길 리스크 환자다 그러면은 주사지를 한번 바꿉니다. 데노스맙이라고, 이게 최근에 나온 주사인데 요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구강에서 이제 정맥 주사로 바꾸는 거고, 이 데노스맙을 쓰고도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 테리파라타이드, 골 형성되는데 이걸 통해서 골다공증 수치를 올리는 조치가 필요한 요 플로우 따라서 지금 현재 골다공증 치료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흡수 억제제는 뭐냐면은 뼈 자체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고, 이 골 형성제는 뼈가 이제 생기는 건데, 요 골다공증 주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릴 건데, 이런 경향으로 지금 골다공증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건 호르몬제의 변인 건데, 이게 그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시거든요. TSEC라고 많이 쓰시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좀 안전하긴 하지만 이제 유방암과 자궁암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폐경 이후에 젊은 환자에 쓸 수 있으나 쓰게 된다면 이제 썸 제제, 성호르몬을 변형시키는 그런 호르몬은 좀 나았긴 한데, 이런 호르몬제 자체는 조금 암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대신 경향 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은 현재 그 약은 많이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주사가 많이 됐어요. 주사가. 왜냐하면 이제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이 투여 간격이 긴 그 주사제가 환자에 대해 수능도 상당히 높고 부작용도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주사제 용법으로 해가지고 그 고령 환자분들이 약에 대한 그런 의존도보다는 주사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골다공증은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늘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호르몬제보다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경구용보다는 주사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골다공증 골 형성 주사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입니다. 결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젊은 환자들, 나이가 보통 50대 미만의 폐경 이후, 가끔 이제 임산부들도 수유 이후에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방암의 리스크를 고려해가지고 썸 제제 혹은 호르몬제 변형제를 쓸 수 있고, 고령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기본적으로 3에서 5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학기를 가져야 됐죠. 휴학기를 갖고 골절의 위험도 있는 경우는 차라리 주사제를 변형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까 프롤리아라는 상품으로 쓰이는 데노스마합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해도 효과가 좀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이
일단은 골절 위험도가 있으면 이제 졸레드론산, 비스포스포네이트 중에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를 우선 사용하는 게 좀 추천드리고, 이거 효과 없는 경우는 이제 PTH라고 골 형성제를 사용해보고, 최근에 로모소수맙,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걸로 인해서 초고 위험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표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반영한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대부분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증상을 느낄 수 없어서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뼈, 도둑 맞지 않으려면 항상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기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뼈와 척추에 관한 만가지 처방, 본척만척, 다음 시간에도 내 뼈를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